새벽 5시 반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에서 최복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래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빠릅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는 복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숙련된 요리사 같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은 인수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넣어줘야겠네. 복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반찬을 하나씩 도시락에 담습니다. 아들 인수는 49살이 되었지만 복래에게는 여전히 챙겨줘야 할 소중한 아이입니다. 복래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빈집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복래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추억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과 함께 갖고 온 작은 텃밭은 복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래 할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김씨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복래와 마주쳤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복래보다 3살 어리지만 복래를 항상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김 할머니도 일찍 나오셨네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복래는 언제나 그렇듯 정중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복래는 말씀 적고 예의 바른 분으로 통합니다. 자식 자랑을 하지 않고 남의 뒷담화에도 끼지 않는 조용한 성격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복래에 대해 하나 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복래가 국가유공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공로로 그 지위를 받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끔 관공서에서 편지가 오거나 명절 때 위문품이 배달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짐작할 뿐입니다. 복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는데도 한 번도 자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동네 부녀회에서는 종종 복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복래의 조용한 품격을 존경하며 그런 어른이 동네에 계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오전 9시 복래는 완성된 도시락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아들 인수가 근무하는 고등학교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복래는 주 2번 정도 이렇게 도시락을 직접 가져다 줍니다. 인수는 매번 엄마 혼자서도 잘 먹어요라고 말하지만 복래에게는 아들을 챙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일상입니다. 버스 안에서 복래는 창밖 풍경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복래는 자신이 살아온 긴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인수를 키우며 보낸 힘겨웠던 날들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학교에 도착한 복래는 교무실에서 인수를 만납니다. 인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먼 길을 오셨어요. 인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 밥 챙겨주는 게 뭐가 힘들어. 복래는 도시락을 건네주며 말합니다. 교무실의 다른 선생님들도 복래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인수가 평소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서 선생님들도 복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선생님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한 교사로 성장하신 걸 보시면요. 동료 교사의 말에 복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인수가 알아서 잘 크긴 했죠.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되었는데요. 돌아가는 길, 복래는 다시 버스에 몸을 맡기며 생각에 잠깁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복래는 모릅니다. 바로 오늘 저녁
모든 것을 바꿀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복례는 저녁 준비를 하며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정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복례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한 표정입니다. 오후 6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복례는 전화를 받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복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최복례 할머니시죠? 청와대 의전실에서 연락드립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대통령님께서 할머니께 훈장을 수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세한 일정을 협의하고 싶은데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겠습니까? 복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화기를 꽉 쥔 복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례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복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복례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복례의 혼잣말에는 체념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저녁 7시 인수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복례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돕니다. 인수도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만 쉽게 묻지 못합니다. 인수야, 앉아서 밥 먹어. 복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평범한 저녁 식사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례는 아직 인수에게 청와대 전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복례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복례만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례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만지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선 복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인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인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복례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인수야, 어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 복례의 말에 인수는 수저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청와대요? 대통령님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신다고 해. 복례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습니다. 인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요? 대통령님이 직접? 인수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하지만 복례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떤 공로로 훈장을 받으시게 된 건가요? 인수의 질문에 복례는 잠시 망설입니다. 할아버지 일 때문이야.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거든. 복례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대답을 합니다. 훈장 수여식 당일 복례는 혼자 청와대로 향합니다. 인수가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이런 자리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거야라며 거절했습니다. 청와대 대기실에서 복례는 홀로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드디어 수여식이 시작됩니다. 단상 위에서 대통령과 마주한 복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고마운 마음을 이 훈장에 담았습니다. 대통령의 따뜻한 말에 복례는 간신히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며 복례를 괴롭힙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복례는 가까스로 자리로 돌아옵니다. 식이 끝난 후 복례는 홀로 복도에 서서 훈장을 내려다봅니다. 작은 상자 안에 담긴 훈장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걸 다시 받을 날이 올 줄은 몰랐네. 하필 지금이라니. 복례의 중얼거림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례를 인수가 환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동네 사람들도 몇 명 와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복례는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인수는 계속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례에게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밤이 깊어지고 인수가 잠자리에 든 후 복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복례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복례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의 선택들, 그리고 그 결과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진 한 장에는 젊은 복례가 군복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찍힌 모습이 보입니다. 그 남자들의 얼굴은 시간이 흘러 흐릿해졌지만 복례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복례는 그 문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복례의 혼잣말에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복례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복례는 봉투 안의 내용물을 다시 정리하며 새로운 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짧은 편지를 함께 넣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복례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감춥니다. 다음 날 새벽 복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인수가 아직 잠들어 있는 틈에 복례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냅니다. 그것은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복례는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복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동네를 돌아봅니다. 이제 끝을 낼 때가 됐어. 복례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집니다. 복례가 사라진 것은 그날 오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인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복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훈장만이 침대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수는 어머니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나서야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친척집이나 병원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곳저곳 연락을 해봤지만 복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복례 씨가 언제부터 보이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경찰관의 질문에 인수는 답답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어제 아침에 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 계셨는데 오후에 돌아오니까 안 계셨어요. 특별히 어디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경찰관은 기계적으로 질문을 이어갑니다. 인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는데. 아, 그런데 하루 전에 청와대에서 훈장을 받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셨어요.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말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그러세요. 큰 행사 같은 걸 치르고 나면 정신적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거나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안 나타나시면 수색 신청을 하세요.
인수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인수는 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복례의 방은 항상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수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물건들 뿐이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인수는 작은 USB를 손에 들고 살펴봤습니다. 평소 컴퓨터도 잘 다루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왜 USB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USB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였습니다.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인수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1987년 군 내부 쿠데타 계획서 초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인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작전명, 참여 인원, 그리고 실행 계획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서 곳곳에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보원 최복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복래의 증언에 따르면, 인수는 손을 떨며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보원이라고? 엄마가?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어다니며 머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아니라 실제로 군 내부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수는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뒤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복례가 군복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1987.1일 23 마지막 만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수는 그 날짜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987년 11월이면 민주화 직후였습니다. 그 시기에 어머니가 이런 사람들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인수는 급히 USB와 사진을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정원에서 나온 강정윤입니다. 여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복래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인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USB의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정윤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USB의 존재를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결심했습니다. 실은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인수는 정윤을 방으로 안내하고 USB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윤은 USB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으셨죠? 어머니 서랍에서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왜 우리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거죠? 인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윤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아드님이 다 알게 되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제 어머니니까요. 인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유는 인수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정윤의 말에 인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윤이 돌아간 후 인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평범하게 사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실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걸까요? USB 속의 문서와 어머니의 실종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새벽 2시, 인수는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인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인물 2명이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급히 정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윤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어머니도 포함해서요. 정윤의 경고를 받은 인수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 2시 반,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인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수는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으로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새벽에 만나기는 위험해요. 오전 9시에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나죠. 그때까지 절대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정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인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정윤을 기다렸습니다. 정윤은 정확히 9시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오셨어요? 인수의 질문에 정윤은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어머니의 실종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정윤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복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가 본 사진과는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복례가 정장을 입고 정부 관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87년에 찍힌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정부 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정윤의 설명에 인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인수의 질문에 정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군 내부의 쿠데타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에 관여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기밀 정보를 다루게 되었고요. 인수는 어제 본 USB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네요? 스파이 같은? 정확히는 정보원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의 민주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정윤의 말에 인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인수의 질문에 정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그 시절 일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윤은 화면을 넘기며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민철이에요. 당시 군 관계자였는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인수의 질문에 정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쿠데타 계획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비리를 폭로했어요. 그래서 조민철은 지금까지 어머니를 감시해왔던 거죠. 인수는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훈장을 받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공식적인 이유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거였어요. 진짜 이유는 숨겨진 거죠. 정윤의 설명에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윤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윤은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나쁜 소식인가요? 인수의 질문에 정윤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뭐요?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인수는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세요. 하지만 스스로 숨어 계신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계시거든요. 정윤의 말에 인수는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위협을 받으시는 거죠? 인수의 질문에 정윤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조민철과 그의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정윤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서류에는 복례의 손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수야, 엄마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서 직접 만날 수 없구나. 정윤 씨를 믿고 따라가렴. 그리고 엄마를 용서해다오. 인수는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용서를 구하시는 거죠? 잘못한 게 없으신데.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속이고 살아야 했던 것을 괴로워하세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 힘드셨던 거죠. 정윤의 설명에 인수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수의 질문에 정윤은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어머니가 안전한 곳에 계시니까 안심하세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은 조심해야 해요. 왜요? 인수가 묻자 정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민철의 사람들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드님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가진 정보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인수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럼 저도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접근하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세요. 정윤은 인수에게 특수 전화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수가 묻자 정윤은 설명했습니다. 위급할 때 사용하는 전용 전화기예요. 이걸로만 저와 연락하세요. 카페를 나서며 정윤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예요. 어머니의 안전과 아드님의 안전 모두 이 시기에 달려 있어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인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스파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인수는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뭔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서 복례는 창문 너머로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9세의 나이에 이런 곳에서 숨어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례는 침대 위에 펼쳐진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그 해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복례는 정부 기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반 사무직 공무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의 불온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위험했지. 복례는 한 장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복례와 몇 명의 군 장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복례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그들과 친분을 쌓고 내부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점점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11월 23일이 D-데이였어. 복례는 달력을 보며 회상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쿠데타 세력들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동시에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미리 정보를 흘린 덕분에 계획은 사전에 차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례는 조민철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민철은 겉으로는 쿠데타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쿠데타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복례는 조민철의 이중적 행동을 담은 녹음 테이프와 문서들을 수집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조민철이 국가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복례는 그 증거들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나를 격리시켰지. 복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부는 복례의 안전을 명분으로 그녀를 일반인으로 위장시켰습니다. 결혼을 주선해주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례는 최복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민철은 복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례가 가진 증거들이 언젠가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복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습니다. 복례는 휴대폰을 들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야, 나야. 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김은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복례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은영아, 이제 끝을 낼 때가 됐어.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 복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민철이 이번에는 선을 넘었어. 내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렸거든. 언니, 진정하세요. 지금 나서면 위험해요. 은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USB 하나를 만들어뒀어. 그 안에 조민철의 모든 비리가 들어있어. 내일 오후에 만나자. 복례는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 동안 수집한 조민철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 기밀 유출, 뇌물 수수, 그리고 정적 제거 음모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묻히게 둘 순 없지. 복례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서야 해. 복례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30년 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민철이 이미 복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례가 사용한 휴대폰은 이미 감청되고 있었고 은영과의 통화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조민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복례와 은영의 통화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역시 복례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조민철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한 수 앞서겠어. 조민철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복례와 은영의 만남을 저지해. 그리고 USB를 확보해.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가져온 결과들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수야, 미안해. 엄마가 평생 거짓말을 했구나. 복례는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복례는 편지지를 꺼내어 인수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임무,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복례는 봉투에 넣고 인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USB와 함께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은영과 만나면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민철이 이미 그녀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고 내일의 만남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복례는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청와대 행정관실에서 김은영은 복례가 보낸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조민철의 범죄 증거들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모았지? 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조민철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근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조민철은 현재 집권 세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고 정부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현 정부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폭탄이야. 은영은 USB를 빼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례 언니가 왜 이 정보를 지금 공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지도 분명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은영은 깜짝 놀라며 USB를 서랍에 숨겼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조민철이었습니다. 은영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조민철은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은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조민철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최복례 씨와 연락하신 적 있나요? 조민철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최복례 씨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최근에 훈장을 받으신 분인데 실종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청와대 쪽에서 뭔가 들으신 게 있나 해서요. 조민철은 은영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은영은 조민철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실종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민철은 잠시 침묵하며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혹시 나중에 뭔가 들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조민철이 나간 후 은영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민철이 이미 복래 언니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영은 급히 복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조민철이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벌써? 복래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은영아, 지금 즉시 그 자리를 떠나. 그리고 USB는 안전한 곳에 숨겨둬. 언니, 이 정보가 정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영의 질문에 복래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민철은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거야. 복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언니,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은영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복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은영아,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복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국가의 안정이 먼저일까? 진실이 먼저일까? 은영은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래 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의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조민철이 부하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도 협력자가 있어. 김은영 행정관이 수상합니다. 복래와 과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그럼 이제 더 강경하게 나가야겠어. 조민철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래 제거 작전을 시작해. 그리고 김은영도 감시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부하의 우려에 조민철은 냉소했습니다. 위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복래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녀가 가진 정보가 세상에 나오면 우리는 모두 끝이야. 조민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은영은 사무실을 나와 안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복래가 준 USB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한적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다시 한번 USB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민철의 범죄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숨기는 것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가 맞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 은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은영은 복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결정했어요. 이 정보를 공개할 거예요. 하지만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고마워, 은영아. 내가 방법을 알고 있어. 복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기자회견을 할 거야. 대신 너는 USB를 언론사에 직접 전달해줘. 언니, 너무 위험해요. 조민철이 언니를 찾고 있어요. 은영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복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나는 이미 각오했어. 이 일을 끝내는 게 내 마지막 임무야. 복래의 말에 은영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은영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복래 언니가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요? 조민철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은영은 언니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복래 언니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복래는 모텔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대신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이 국회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해서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복래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했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지 않으려고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최복래입니다. 복래는 작은 목소리로 연습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3시 정윤이 인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국회로 오세요. 어머니가 중요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국회에 계신다고요? 인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발표요? 직접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각오하고 오세요.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정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인수는 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걸까요? 국회에 도착한 인수는 정윤의 안내를 받아 특별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4시 복래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인수는 며칠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단단한 표정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인수야. 복래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놀라더라도 끝까지 들어줘. 카메라가 켜지고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최복래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복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훈장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복래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987년 정부 기관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군 내부의 쿠데타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복래의 폭탄 고백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래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쿠데타 세력에 침투했는지, 어떤 정보들을 수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조민철의 비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민철은 겉으로는 국가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복래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복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조민철의 계좌 내역, 외국 세력과의 연락 기록, 그리고 뇌물수수 증거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진실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래는 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에게는 평생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조민철과 그의 세력들이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내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조민철이 최근에 정부 정책에 개입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내 손으로 다시는 아이들이 총을 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복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입니다. 생방송이 끝나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언론인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고 국회의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인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꽉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인수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복내는 아들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인수의 말에 복내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조민철의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복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필요 없어. 모든 걸 다 말했잖아. 아니에요. 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어요. 정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복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두렵지 않아. 복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조민철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복내,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복내는 조민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복내. 너도 내 가족도 모두 끝이야. 조민철의 위협에 복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민철, 이미 늦었어. 온 국민이 다 봤어. 이제 내가 끝이야. 복내의 말에 조민철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생방송은 전국에 송출되었고 시청자들은 복내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동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복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내의 생방송이 끝난 다음 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들은 조민철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했고 검찰은 긴급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그 모든 소동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복내는 생방송 당일 밤 모텔방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수와 정윤은 복내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 했지만 복내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복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감도 느껴졌습니다. 복내는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차는 평소보다 조금 쓴맛이 났지만 복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인수야, 엄마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미안해. 복내는 아들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복내는 조민철의 사람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신 복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지만 복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인수가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복내는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찻잔과 함께 인수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수야, 엄마의 마지막 편지다. 평생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한 일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만은 확실해. 너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해도 돼.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인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복내의 부검 결과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민철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미궁에 빠졌습니다. 복내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수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조용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내 할머니께서 진짜 영웅이셨어요.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꽃다발과 편지를 들고 와서 복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는 수천 개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전국에서 온 시민들의 감사 편지였습니다. 복내 할머니, 우리가 대신 진실을 지키겠습니다. 할머니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한 청년 시민단체 대표는 복내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목숨으로 지킨 진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민철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겠습니다. 복내의 증언으로 시작된 수사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조민철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다른 인물들의 비리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내가 남긴 증거들은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민철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복내가 남긴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윤과 은영은 복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은영은 복내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수는 어머니의 무덤을 소박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비석 대신 작은 나무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하게 최복내 1946-2025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복내가 원했던 대로 조용하고 평범한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앞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복내의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이 꽃을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편지들을 읽어보면 복내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인수는 매주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청와대에서 받은 훈장을 가져왔습니다. 인수는 그 훈장을 무덤 앞에 놓고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훈장의 진짜 의미를 알겠어요. 엄마는 정말 영웅이셨어요. 인수는 훈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이런 화려한 훈장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죠. 바로 진실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어요. 인수는 마침내 훈장을 무덤 앞에 묻어주었습니다. 복내는 평생 이름 없는 영웅으로 살았고 죽어서도 이름 없는 무덤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복내의 무덤 주변에는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인수가 심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란 야생화들이었습니다. 마치 복내의 정신이 꽃으로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복내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복내의 기일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꽃들을 보며 복례를 기억했습니다. 복례의 이야기는 한 편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품도 복례의 진짜 삶을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훈장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복래라는 이름이 아니라 진실을 사랑한 한 인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